사전 조율도 리허설도 없었던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어젯밤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비교적 진솔하게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86분간의 대담이 이어졌는데 웃음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총평을 짧게 먼저 좀 들어볼까요? 최영일 네네. 평론가부터. 저는 이 국민들의 호불호나 지지 반대 입장에 따라서 불편한 대목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진솔했다는 점, 대통령의 호흡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대담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테고 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얼만큼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총평의 어떤 이 평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여야의 평가도 지금 엇갈리고 이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주제별로 좀 살펴보면요. 대담 4시간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이 내용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경고를 두 차례 하면서도 대화는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좀 결이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이 역시 북미 간의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화 교착 상태를 말하자면 조금 열어주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피워주셨습니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 대답은 식량 지원이었고요.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아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봐야 네, 하느냐 네. 이게 여야의 인식이 지금 다른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어제 2번 정도 경고를 북한에 하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네. 남북 정상은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한편으로 견지를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예. 지난 4일 토요일에 발사했던 것은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 분석 중이다. 근데 어제는 4시 반에 쐈는데 문재인 대통령 8시 반 대담에 예. 첫 이 질문에 대해서 미사일이다 규정했습니다. 예, 단거리지만 이거 미국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일과 5일 후인 9일 이 두 차례 발사가 됐는데 우리 한미 당국에서는 정상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인식. 미사일인데 우려한다.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게 단거리니까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적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과도적으로 보는 거고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빈도가 더 늘어난다면 저는 한미 정상들의 입장은 전환될 수 있고 선회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데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평가가 조금은 비약적이에요. 뭐냐면 미사일을 쏴서 식량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장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아유 식량 조금 줘야 되겠네. 이게 아니거든요. 두 개가 완전히 병행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미사일을 안 쐈어도 대북 식량 지원은 오히려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면서 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은 게 북한이지 이 식량 문제와 미사일을 연동시키는 것은 좀 올바른 이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이제 쟁점이 두 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식량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량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협상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나경원 대표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발사 이후에 식량 지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발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식량 지원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두 번째 발사까지 이후에 어떤 그 의견을 좀 더 물어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사실 첫 번째 발사까지는 아직도 미사일이라고 그 규정짓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어떤 반응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담을 하는 날, 더군다나 비건이 왜 왔냐면 식량 지원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의 때문에 왔어요. 그날 바로 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그 미사일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또 노력도 했고 이번에는. 예.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는 식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에 대해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로 대답을 한다면 그것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엄중하게 상황 관리 좀 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떤 표현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바로 식량 지원이다 연결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보수 일가의 어떤 우려를 담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점은 많습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2017년도 8월달에는 미사일 발사도 아니고 방사정포를 쐈음에도 불구하고 NSC를 열었어요. 당장 그 시각에. 그런데 이미 불상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휴전선에서 이것을 발사한다면 400km 어저께 발사한 건 400km면 제주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그 우리 남한 일대를 겨냥할 수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불안감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얼마큼 해소해 줬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식량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의 방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도 대안 중에 하나로 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모으긴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북한은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엑셀을 눌렀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올 식량도 막을 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듯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식량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하지 말기로 할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시간을 가져야죠. 그건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거로 봅니다. 식량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간다기보다는 저는 시간이 유예될 수 있어요. 다시 평화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던 지원들이 다 족족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북한이 촉발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다만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죠. 지금 현재 시점 그럼 대화를 중단할 것이냐? 아니다. 대화를 더 빨리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한다. 이게 2017년과 지금이 다른 이유입니다. 2018년 1년 동안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이전 북한이 완전히 블라인드 돼 있었던 시절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됐고 북한 매체도 훈련을 하면 훈련을 했다고 다음날 인정을 해요. 예전은 시간을 상당히 끌고 밝히지 않은 적도 있고 혹은 도발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 대한 이제 격한 표현들이 등장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뭐 격한 불만이나 뭐 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훈련했다라고 하잖아요. 훈련 지도했다. 사격을 지시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좀 드라이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발은 도발인데 지금 저강도로 경계선을 건드리는 뭔가 제스처를 북한은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사 도발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외교적인 제스처다. 이 북한의 전략의 의도는 뭐냐? 이 메시지에 대한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평론가님이 웃으시지만 첫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유럽의 그 스웨덴 통신에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초대장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미소를 담은 게 자, 국가와 국가 간에 대응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방식과 그다음에 군사적인 방식과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안기부, 아까 뭐 CIA를 동원한 그런 공작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은 외교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외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군사적인 것이고 외교적인 것은 성명이라든지 혹은 포럼이라든지 이런 방식이고 아니면 공작은 공작대로 비밀리에 하는 수행하는 임무이고 근데 그것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쪽은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결코 등가가 될 수 없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조금 그 갈길을 못 잡고 이 멘붕에 빠졌다가 지금 저강도 도발해서 한미의 반응을 좀 보겠다 이런 심산이다. 이것이 이제 전문가 앞서 연결한 의견이던데
어쨌든 한미가 이렇게 신중하게 좀 대응하는 거는 지금 모처럼 평화가 찾아온 분위기 이 틀을 깨지 않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4월로 돌아가 보면은 저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네, 만남, 네. 대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나눈 대화 일부 내용도 어제 대통령이 공개했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외교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거둔 이야기가 뭐냐면 예.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약하다. 예. 체제 보장이 더 강하게 필요하다. 이런 역설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정상회담 이후에.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도 무서운 것이고 미국도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이 어떤 우리 문 대통령이 우호적 관계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관계 좋다. 이 나랑 통한다. 이런 케미를 계속 강조하는데 군사 도발 안 할 것이다라고 믿음을 계속 미리 주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고 미국이 느끼면 어떡하지? 우리도 필요하면 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왜냐하면 미국이 ICBM을 2주 전에 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톤다운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라는 수동적인 저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까 이 외교, 군사, 첩보 이렇게 나누신 것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시는 관점인데 북한은 아직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첩보와 군사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통전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엮여 있죠. 외교가 지금 뭐 별도로 우리처럼 중부처별로 움직입니까? 김정은의 독재 체제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특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핵 없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면 왜 핵을 들고 있겠는가?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얘기예요. 북한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낯설죠. 접촉해 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군사적인 대립만 70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 조언을 달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 어제 제법 유의미한 예.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어제 볼 수 있었고요. 아마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안 쐈다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부분이 아마 경제 분야 이야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2년쯤 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대통령이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었을 텐데요. 지난 2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아쉽다, 자,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책 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맹공도 이어졌는데요. 이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고용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에 고용 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또는 또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게 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해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적 경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낙제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거의 포기한 수준에 해당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만 2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 무능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회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네. 일단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동층까지 생각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경제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자신감은 피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네.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일단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을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미국 다음이다라는 점 강조하셨고, 사실 일본도 성장률은 사실 우리보다 낮긴 해요. 네. 우리가 2%대인데 일본은 1%대죠. 그래서 결국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3만 불 시대까지 돌파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양극화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
분배에 이제 좀 힘쓸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장률 같은 부분도 우리가 18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상대적인 비율로 생각을 해야 된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8%대면 중국이 그러면 굉장히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또는 일본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10%대에서 8%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는 거.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한다면 우리의 어떤 경제 수준으로 비춰봤을 때 OECD에서는 7위, 참 18위가 아니라 7위 이내에서 18위까지의 어떤 그런 그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시적으로 좀 더 실제로 앵커도 그 대담한 앵커도 물어봤지만 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답답해하느냐, 그런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어떤 답을 내놓으셨느냐. 아까 제가 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얼만큼 들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바로 경제 얘기가 아닐까. 경제에서는 국민들이 좀 나아지는 삶을 하려면은 어떻게 좀 하실 건가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평가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에 대한 어떤 부분,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네. 야당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네네. 낙제점 근처에도 못 갔다.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독성 약물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네네. 대해서 이게 미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 야당의 이제 논평의 반론을 제기한다면 지난해랑 똑같아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그렇게 해서 장하석 정책실장 결국 밀려났고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홍남기 부총리를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질이 된 거죠, 사실상. 왜?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어제 대담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처럼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지 않아요. 전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론은 완급 조절에 들어갔다. 이게 야당이 지난해 주장하던 겁니다. 폐기하든가 완급 주도를 해라. 그러면은 어디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보면 지난번 사회원로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송호근 교수, 포항공대 석재 교수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소득주도 성장론을 좀 정책을 바꿔서 고용주도 성장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고용주도 성장 기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대통령이 되신 거죠. 일자리 상황판 문제 어제 물어봤잖아요. 월별 집계를 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소득이 올라가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제왕이라 하더라도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나눠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는 이미 소득주도 성장론은 빛이 좀 발한 게 사실이고 고용주도 성장으로 넘어가 있는 단계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친기업, 기업 플랜들의 행보입니다. 최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났잖아요.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그런 흐름을 보면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밑판을 깔겠다가 지금 상황인데 지난해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야당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성장을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고 싶고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야인데 문재인 정부 여러 정책에 대해서 특히 한국당의 비난 수위가 굉장히 요즘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높아지는 발언 수위 가운데 좌파 독재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를 직접 언급하는 질문이 어제 대담 중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순간 당황하고 불편한 기색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야당의 반응까지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그 행위라고 본다면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분명한 좌파, 명백한 독재, 이를 합쳐서 저희가 좌파 독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레임도 아니고 색깔론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독재자라고 인용해서 얘기했다고 KBS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독재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독재인 사회적 독재의 한 양태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 질문 조율 없이 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을 텐데요. 조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하긴 하지만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다.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이. 뒤에의 방점을 찍는다면 예. 앞으로 조금 더 야당과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은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도 그 국민도 사실은 함께 끌어안아야 될 그런 직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사실 그런 질문이 좀 불편했다고 해서 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어떤 비난이 있었냐면 도대체 외국 백악관 오바마나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신은 오바마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봐라. 출입 기자들이 다리를 꼬고 뒤로 기대 앉아서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대통령의 말을 끊어가면서 하지 않느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짜고 하는 질문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어저께 했던 그런 그 질문의 어떤 태도라든지 방식은 그때 당시에 비판한 것을 그래도 굉장히 살아있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그 독재라는 말에 대한 어떤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저께 한 가지 아쉬운 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유,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다른 나라 대통령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옛날에 뭐 이 영국의 뭐 젊은 어떤 총리라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어떤 데면서는 또 조크로 받아 넘길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저께의 호흡들은 사실 너무 좀 가파르고 너무 진지하지 않았느냐, 네. 지나치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게 흐르지 않았느냐라는 점 좀 아쉬운데. 근데 어제 전체적인 저 1대1 대담 형식을 통해서 보면은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뭐 생각이 그렇긴 들어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 예. 자신이 이제 이 또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그 답변할 수도 있는 어떤 대목들. 바로 이 독재라는 대목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또 진지하게 이것은 독재라는 말은 내가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뭐 그냥 독재라고 하면 안 될까봐 뭐 또 색깔론을 해서 좌파 독재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뒷얘기는 안 들리거든요. 뒷얘기 그래도 이제 이게 정치행위다 이렇게 안 들리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더 네. 많았다는 거죠. 네, 어제 또 하나 이제 관심이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좀 불만이 있는 부분, 네. 인사 정책 이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뭐 인사 실패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인사권자로서 좀 불가피하게 피해가고 싶었던 부분으로 저는 봐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 일반적인 이 정부에 대한 비판점하고는 조금 대통령의 인식은 괴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장관들 봐라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냐하면 인사 임명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던 거 국민들이 그 과정을 다 봤죠. 근데 예를 들면 과도한 비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 또는 어찌 보면은 그러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무부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고심을 하면서 임명을 네. 강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여야가 충돌을 가장 많이 한 게 인사청문회 전국입니다. 예. 첫 해에는 사실은 많이 좀 국민들이 봐주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변명은 될 수 없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대목 인사 부분이 네. 국민적인 이 대중의 관심과는 좀 괴리가 있는 대목이 예. 아니었을까 하는 대목은 짚고 싶습니다. 인사 검증 실패 얘기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조국 수석인데 그러면 조국 수석 요즘에 차출론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없다.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그 선을 그었다라고 선을 보여져요. 그었다. 왜냐하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기억하시죠? 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이나 권유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근데 이거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이런 예, 상황을.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우리가 보통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표현하는 게 순장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한 3년 차 넘어서 4년 차부터 예를 들어서 계속 남아 있다거나 새로 임명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두더라도 계속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해서 네. 순장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조국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바라보는 눈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었다라고 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인 자신, 비서실장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당신 정치에 이렇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늘 함께 있고 싶은 어떤 동지 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개혁 작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계속 같이 있고 싶다. 근데 보면은 개혁 작업이 예. 쭉 뒤에 말씀을 보면 아직 법제화 과정도 남아 있고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예. 올 연말까지 이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총선 말씀 예. 또 어떻게 했냐면 총선에 나갈 사람은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년까지 간다면 올해 분명히 나가야 돼요. 총선 할 사람은 이 말씀에 어저께 말씀에 그대로 네. 된다면 근데 이 성공할 때까지 맞춰주기는 그때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이번 총선에는 안 내보내고 싶다 이렇게 네. 읽혀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담이었는데요. 2주년은 오늘입니다. 네, 자, 오늘 맞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짧게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지금 긍정평가가 47%, 부정평가가 45%로 2%포인트 차이를 유지하면서 조금 또 이제 크로스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정당 지지도까지 함께 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40%까지 올랐죠. 올랐고요. 한국당도 또 오르고 있는 이런 올랐습니다. 모습. 최근의 추세가 계속 반복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좀 총평을 짧게 집권 해주시죠. 2년 차를 만으로 맞이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왜 뽑았지? 국민들이 한번 새롭게 네. 이 조기 대선 국면을 환기시키는 장면이 있었고요. 문 대통령 어제 인터뷰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불편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독재 언급인데 네. 저는 그게 아주 명장면이라고 봐요. 뭐냐면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앞에 일개 기자가 독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네. 좌파 독재 타도를 외치는 분들이 경찰의 저런 보호를 질문이 나왔다는 것 네, 자체가 네. 그 예. 민주국가의 뭐 반증이죠.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네. 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위와 집회를 안전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보여져서 국민들이 평가한다.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대통령 앞엔 지금 악재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제 문제도 언급했고 인사 문제도 언급했고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제 2년을 했는데 자, 준비 과정을 열심히 노력을 했다. 대통령을 인정해 준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는 이제 준비로 인정해 주진 않는다. 네. 국민은. 이 프로페셔널은 이제 숫자를 찍어야 성과로 인정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제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이 지표가. 예.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좀 잘 밀어서 입법부가 정책을 지원하도록 해달라라는 예. 이 지지층의 결집으로 보여지고 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지금 이제 아주 선명한 야당의 모습으로 투쟁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지층 결집이 이제 고도화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지점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국회로 돌아갈 네.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재라는 뭐 질문이 나올 정도면 이 네. 분위기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명장면이죠. 예. 좌파 독재에 의해서 뭐 한국당에서는 지금 아까 정용기 의원 얘기 들어봤을 때 사회적 독재 뭐 이런 새로운 얘기까지 개념이 나온 나왔어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오고 가는 말 속에는 덕담도 있었고 가시도 있었습니다. 차윤주 앵커가 두 사람의 만남 정리해봤습니다. 여당 원내사령탑 자리에 오른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두루두루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됐던 만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었죠.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부터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했는데 예상외로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색깔하고 똑같은 자켓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비슷한 약간 바른미래당. 아니 바른미래당은 좀 더 옥색 톤이 있고 이거 사진 찍어 놓으면 민주당에 더 가깝습니다.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되시겠다.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되시겠다.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이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뵙자마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조금 5.18도 다가오는데 그냥 약간 좀 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심탄회하게
대화 나누고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 있는 농담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 상견례답게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걸어온 궤적은 운동권 엘리트 그리고 법조 엘리트로 요약될 정도로 정반대에 가까운데요. 극과 극은 통한다던데 국회 정상화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이 상생을 꽃피울지 아니면 상극으로 남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만난 이인영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모습 보셨습니다. 의상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경을 네, 쓰고 신경 썼어요.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아쿠아 마린색 뭐 이런 색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른미래당 색의 영상으로 보셨을 때 저기 가깝다.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네. 민주당 색에 가깝습니까?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예. 노력, 이 모습이 이 훈훈함이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이것이 좀 정책적인 이제 실천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네, 네. 보통 넥타이 색깔 이런 것도 신경 네. 써서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렇죠. 어찌 예. 보면 양당의 거대 양당, 이 제1야당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라고 부르지 네. 않습니까?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저 훈훈함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네. 우리가 여의도 곳곳에서 밥 잘 사준 예쁜 누나가 이 이인영 원내대표 밥 사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옷의 색깔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언명했듯이 이렇게 난 노력했다. 이건 네. 인정해주고 싶어요. 다만 네. 이 두 분의 어제의 훈훈한 케미가 정말 어느 정도 흘러갈 것이냐, 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아니겠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저도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식주 중에 의보다 식이 더 중요하죠. 식이 더 중요하다. 네, 옷보다. 예. 그런데 자, 왜냐하면 옷 입는 거 갖고 사실 만나진 않지만 밥을 먹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협상의 어떤 틀거리가 되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대를 하는 것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사실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비주류 출신이고 또 사실 친문계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지금까지 어떤 정치 행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문인 전임 그 원내대표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고 내가 신임 원내대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또 협상의 틀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또 그걸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대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어떤 어저께 덕담은 사실 저도 오랜만에 듣고 싶은 어떤 장면, 보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예.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된다. 예. 즉, 주는 것은 지금은 집권 여당이 사실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 12월 달부터 벌어진 지금까지의 상황들 속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여기까지는 양보해다오라는 그런 통 큰 협상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다라고 봅니다. 네. 분위기만 좋으면 말씀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당 국회를 불러들일 그렇죠.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인영 대표 어떤 방식의 고민을 할까요? 어떤 아니, 대안이 저는 나올까요? 격세지감인 게 예. 이인영 대표가 전대협 초대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네. 80년대 운동권의 이 어찌 보면 좌장이었던 인물이에요. 한때는 그 이후에 지금 민평년 또 고 김근태 예. 의장의 이제 유지를 잇고 있는 정치인인데 지금은 아까 법조 엘리트라고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운동권이잖아요. 구호 외치고 예. 그야말로 이제 좌파 독재도 아까 이야기하고 네.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밥 먹으면서 시위와 집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왕년에 제가 해봐서 안다고 이인영 예.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제 이 집회 방식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하려나 하는 생각도 이제 재미있게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거보다는 이제 양당 모두 중요한 건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전략을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특정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지 또 여당 입장에서 어떤지.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친해졌을 때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이 국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봐오지만 예. 그 정치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내 사령탑이긴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 독선이다라고 지금 결국은 사퇴 약속까지 하고서야 의총이 끝났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원내대표 자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럼 이해찬 당대표하고도 조율해야 하고 청와대와도 조율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의 마음도 모아야 하고 지지층도 결집시켜야 됩니다. 전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든 자리에 지금 올라섰는데 그 상대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인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고심이 많겠지만 지금 어제 분위기로 볼 때는
풀릴 가능성도 다소 있다. 다소 있어 예, 보인다. 희망적인 좀 한 줄기 예. 빛을 봅니다. 이래저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대협 1, 2, 3, 4기 의장이 다 현실 정치로 좀 들어와서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1, 2, 3기, 4기 중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가장 늦게 사실은 좀 감투를 썼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예. 들어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비서실장까지 했고 또 오용식 의원은 뭐 코레일 사장까지 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 네 사람은 함께 이렇게 묶을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이 네 사람 다 결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죠. 좀 달라요. 네. 시기도 좀 다르고 임종석 비서실장만 해도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시기도 차이가 있고 87년 당시와 80년 초 당시의 어떤 전대협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또 개혁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도리어 지금 현재는 강경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문까지 일부 지지해 줬으니까 자기가 그 갑자기 유연해지면 사실 지지한 친문이나 또 전체적으로 설득이 안 되거든요. 내부 설득이. 그래서 네. 좀 강경하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등장하면서 빙하 정국이 풀릴지 이 부분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